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하여간에 시장은 제가 생각할 땐 좋은데 많은 분들이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려우신가요? 오늘 쉽게 풀어드릴게요. 쉽게 풀어드리고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 있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좀 일정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좀 앞에 하게 됐는데 잘 됐죠. 이제 앞에 오신 분들만 내용 들으시고 뒤에 이제 또 한용희 대표님 하시니까. 자, 이번 주 굵직굵직한 내용은 뭐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미국 쪽입니다. 미국 쪽의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의사록 발표 이렇게 돼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금리겠죠. 금리 부분인데 일단 12월 달에 금리를 인상한다라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시장은 2015년 9월부터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전혀 악재로 작용을 안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리 인상이 실질적으로는 호재입니다. 경기가 살아나서 인상하는 범위이기 때문에. 다만 금리 인상을 반대하는 이유는 별게 없어요. 경기가 아직 덜 살아났는데 혹시라도 금리를 좀 일찍 올리는 그러한 우를 범할까 봐. 그렇게 되면 기업의 조달금리 부담감이 생기죠. 가계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이 생기죠. 이런 부분 때문에 소비지수 자체를, 인플레이션 자체를 2% 이상 확인하고 대처를 하자라는 쪽의 의견이 일부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자라는 쪽으로 전부 집중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 상당히 긍정적이고,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지표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금리 동결이 됐죠. 근데 우리나라 금리는 제가 생각할 때는 내려야 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5월 달에 우리나라 이제 금통위 위원들이 대부분 다 바뀌셨습니다. 다 바뀌었어요. 그럼 이번 정부에 맞는 분들 위주로 임명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5월 달에 우리나라 금리는 동결이었습니다. 그것도 만장일치, 전원 동결. 근데 6월 달에 만장일치로 인하였어요. 만장일치로. 그래서 지금 1.25% 수준이 돼 있죠. 그러니까 약간의 후진성이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독립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입김이 세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께서는 금리를 자꾸 낮춰주는 거를 나중에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당장은 일단 유동성을 좀 풀어줘라. 이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6월 달에 금리를 딱 인하하고 우리 이제 하는 총재께서 하신 말씀은 거의 뉘앙스 자체가 야, 이제는 배째라. 하느는 할 만큼 했다. 더 이상 압박 넣지 마라. 이제부터는 뭔가 부양을 하려면 그렇다면은 알아서 해라. 정부가. 뭘로? 추경으로. 근데 정부는 돈이 있나요? 그런 상태에 브렉시트가 터져줌으로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전체가 우아한 겁니다. 명분이 생겨서. 유럽이나 일본이나 명분이 생겨서 금리 인하할 명분이 생겼기 때문에 와 좋다. 속으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고 브렉시트에 대한 공포감은 겉으로만 키워져 있었죠. 결론적으로는 금리 인하나 양적 완화 부분은 브렉시트를 단행한 영국조차도 안 했어요. 다음 달에 했죠. 그만큼 여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알려준 충격보다는. 유럽은 그 이후에 안 했어요. 양적 완화를.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아베노믹스에 대한 부담 요인이 있지만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어요. 일본도. 명분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대선이 끝나면, 미국 대선이 끝나면 하겠다 이런 눈치를 잠깐 보고 있는데 그러한 이유는 금리 인하라는 게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금리 인하라는 게.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는데 여기서 계속 아프다고 주사 계속 놔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면역력이 약해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생각하세요. 경기가 좋아지면 금리 올리고, 그죠? 경기가 나빠졌을 때 급격하게 금리를 내리면서 방어를 해주는데 지금은 유럽이나 일본도 이제 바닥을 다 다진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기준에서도 그렇고 아시아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였는데 조금 이제 불확실성이 있고 그런 상태에서 목요일이죠. 옵션 만기일. 옵션 만기일 날 또 요 중국이 잠깐 까불었어요. 브릭스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 자체를 쳐다도 보지 말자라고 했어요. 항생하고도 연동성이 없습니다. 중국 증시는. 홍콩하고도 연결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변동성을 놓고 보시면. 근데 많은 분들이 중국 얘기만 나오면 이제 일단 우려감을 표하시는데 일단 이번에도 사고를 칠 뻔했죠.
중국이. 그래서 9월 달러 기준의 수출 2015년도 대비해서 10% 이제 감소했다라는 거. 시장 예상치를 좀 더 하회했다라는 거. 그래서 아시아 증시가 밀렸고 우리나라도 옵션 만기일 때문에만 밀린 건 아닙니다.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밀릴 때 같이 밀렸고 유럽도 밀렸고. 근데 중국은 올랐어요. 중국은 올랐습니다. 경기 부양책을 일부 내줬어요. 발빠른 대처를 해줬고 예상치를 그렇게 크게 하회한 부분이 아니었고. 중국이 한번 등락이 나온다. 변동성이 커진다. 최소 5%입니다. 최소. 그리고 심각하다 했을 때 최대 폭이 9%까지 등락이 나왔어요. 여기는 10%까지가 제한적인 흐름이죠. 다 빠졌다는 거예요. 거의 다 하한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러한 흐름이 브릭 시장에서 나온다고 글로벌 시장에 연동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날 어떻게 됐느냐? 목요일이죠. 목요일. 그럼 우리나라 시간 기준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수요일, 목요일. 예. 우리나라 시간 기준에 하여간 미국 증시 오늘 아침 말고 어제 아침, 목요일 저녁, 금요일 새벽. 예. 미국 증시가 어떻게 했습니까? 개장 초에 미국 증시 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우리나라 빠지고 아시아 빠지고 유럽 1%대 이상 빠지고 미국 증시가 그냥 눈을 뜨고 탁 봤더니 막 160포인트 빠지고 170포인트 빠지고 180포인트 빠지고 그렇게만 빠지면 좋은데 121선 이탈돼버리고 최근에 저점 라인으로 형성되어 있던 구간을 그냥 막 18,000선을 깨버리고 저 잠 못 잤어요. 저도 3시, 4시까지 열심히 저는 미국 증시를 들어 올렸는데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 진짜 들어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빡 돌아가는 거 보고 3시 넘어서 3시 반쯤 잠들었다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한 40포인트. 근데 엄청난 망치형으로 형성이 됐죠. 근데 오늘은 이제 조금 아쉬운 게 많이 올라갔다 이제 눌렸는데 바닥권에서의 윗꼬리는 부담 없습니다. 종목도 마찬가지고 시장도 마찬가지고 바닥이네. 예? 조정을 받았는데 뭐 이렇게 많이 올라왔었어. 그래도 여기서 일정 범위 바닥이네 만약에 인식을 하고 있는데 윗꼬리가 달렸다. 그거는 반등을 강하게 주다가 뒷심부적으로 밀렸지만 그 다음 여기서 매수한 쪽이 치고 나가는 게 아니라 다시 또 들어 올립니다. 그래서 바닥권의 윗꼬리는 비석형이라고 해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죠. 어찌됐건 뭐 중국 쪽에 문제도 없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7 단종이 결정이 됐습니다. 3분기 실적이 반영이 됐고 변동성이 확대됐는데 이게 진짜 뭐 악재가 될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이건 삼성전자 할 때 아주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지금 삼성전자 놓치시면 그것도 이제 나중에 한 1, 2년 후에는 또 후회를 하시게 되죠.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우지수가 그래서 저도 그냥 뭐 쉽게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공포감에 떨었어요, 사실은. 요게 이탈된다는 게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 121선이 이탈되더라도 바로 돌려놔야지 이탈된다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이 앞전에서는 미처 안 보이고 있습니다만 121선 자체가 뉘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저점이 계속 낮아져 오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깨면서 충격이 나온 겁니다. 지금은 이평선의 기울기 자체가 아직까지는 뉘어져 있더라도 급격히 하향되거나 하지 않죠. 그리고 저점이 계속 막 낮아지면서의 흐름이 아니죠. 저점이 계속 낮아져 버리면 어느 시점 확 깨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121선과 18,000선을 어찌됐건 잘 하방으로 지켜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인만 잘 지켜주면 크게 불이는 없고요. 그리고 일봉으로만 놓고 보시니까 여러분들이 힘드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심하잖아요. 금리액이 머리 아프죠. 예? 거기다가 지표는 좋았다가 잠깐 눌렸죠. 거기다 대선 있죠. 뭐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해서 2.8% 눌림. 월봉으로 보시면 이게 어떻게 조정장입니까? 이게 어떻게 조정이에요? 와, 막 이만큼 깨질까 봐 걱정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결국 만약에 깨지더라도 돌리죠. 우리가 걱정하는 조정은 요거죠. 예? 요렇게 깨져버리면은 여기까지 돌리는데 몇 년 걸려버리니까 이게 힘든 거고 요 정도는 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고점 대비 조정이 20% 수준을 내비춰줬을 때 그게 이제 아플 수 있다는 거고 그러한 조정이 나오려면 삼성전자에서도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모든 수급이 바뀝니다. 수급이. 외국인이 막 하루에 1조씩 팔아요. 시장에서. 1조 이상 막 그 이상. 그런 흐름이 나와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래간만에 이제 글로벌 증시도 보여드리는데 독일입니다. 연중 고점에서부터 눌려 내려온 게 뭐 얼마나 되나요? 추세가 나쁘지가 않아요. 예?
그러면 일본은 특수성이 있어요. 왜 특수성이 있냐면 이렇게 보시면 연중고점 저기 있고 얘는 여기 있네. 근데 이게 이제 브렉시트고요. 그 이후의 흐름에서는 중간중간 나올 때마다 뭐가 나옵니까? 안전자산으로의 회귀. 그렇게 되면서 엔화 자체의 강세. 그게 이제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영국 쪽에 이제 그 하드 브렉시트라는 말을 하죠. 예? 무슨 얘기냐면은 야, 영국이 약하게 나올 줄, 야, 좀 어떻게 좀 해줘 이럴 줄 알았더니 아니야. 야, 우리 내년에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왜 그러겠어요? 영국이 어찌됐건 글로벌 시장에서 5위권의 경제 대국입니다. 근데 자기네가 생각할 때는 유로화도 안 쓰고 파운드화를 계속 가지고 갈 정도인데 자기네 생각할 때는 자꾸 유럽 쪽에 우리 부가 빠져나가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민 받아줬더니 막 와서 테러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선거 때 장난을 친 거죠, 말장난을. 야, 내가 되면 투표해갖고 유럽 니까이 거 탈퇴해버리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결론은 탈퇴를 했죠. 그러니까 여러 국가에서 뭐라 그러니까 야, 쟤네들 뭐 여론을 보니까 아니다, 몰라서 그랬다. 브렉시트가 뭐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투표를 했는데 말이 됩니까? 거의 선진국이에요. 아프리카가 아니에요. 뭐 몰라가지고 뭘 찍고 그런 후진국의 나라가 아닙니다. 다 알고 찍는 거예요. 표결했는데 조금 이제 뭐 이쪽이 조금 우세해서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분위기가 잡혔던 거죠. 어찌됐건 그거에 대해서 나 돌려줘 내년에 다시 투표할래. 뭐 장난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내에서도 야 브렉시트 알았어? 양쪽 하나? 안 해. 그래 그 다음 달에 조금 해주고 거기도 금리를 올리려고 그랬어요. 원래 경기가 좋아서. 그리고 이제 내년에 야 그냥 할 거야. 배째. 그럼 문제 가장 큰 문제 다른 게 아닙니다. 자유무역 정책에서 보호무역 정책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유럽에서 또 서방에서 야 너네 그럼 보호무역 정책 하면 힘들 텐데 근데 그것도 요만큼 한다는 거지 뭐 완전하게 폐쇄적으로 한다는 건 아니죠. 지금 트럼프가 보호무역 정책으로 간다라고 막 주창을 하고 있는데 여론은 좋아요. 보수 집권층에서는 오히려. 예? 클린턴 쪽, 힐러리 쪽도 이렇게 보니까 그게 약간 먹히거든. 그래서 그쪽도 지금 보호무역 정책으로 바뀌고 있어요. 조금씩. 한쪽만 치우치는 게 아니라. 어찌됐건 그쪽의 영향 또 엔화의 강세 부분 이러한 부분 때문에 조금 특수성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리고 리먼 터진 이후에도 그 특수성 때문에 쉽게 돌리지 못한 국가가 일본입니다. 이쪽만 제외한다기보다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렇게 일본도 나쁘진 않은데 어찌됐건 환율 부분이 다시 지금 현 정부 아베노믹스를 주창하는 아베 쪽에서의 입장에서는 다시 돌리려는 흐름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쪽도 어차피 강달러 기조는 금리 인상에 따른 강달러 기조는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도 안정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항생 쪽이나 대만은 연중으로 보여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2009년도 바닥을 찍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90% 이상 올라와 있어요. 2009년 3월 대비. 미국은 180% 올라와 있습니다. 일본은 135%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100%. 그리고 홍콩 같은 경우에도 한 120%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 대비해서 미국 대비해서 들 올라와 있죠. 요즘 들어서는 연중 고점을 뚫고 올라설 수 있을 정도로 유럽 대비해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만도 연중 고점 뚫고 한참 위에 있죠. 우리나라는 똑같은 수준의 2009년 이후에 반등이었는데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또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혼란도 있었고 또 삼성그룹 쪽에서의 삼성전자의 문제도 일부 있었고 그래서 눌린 폭인데 글로벌 시장은 우려하시는 것만큼 어디 깨져 있는 국가 있나요? 아니면 정점이어서 막 지금 막 추세가 이탈될 없죠. 없기 때문에 자신감 가지시고 편안하게 대응하시라는 말씀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와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무섭다 그러는데 결론은 고점 대비해서 눌리는 게 별로 없어요. 특히 삼성전자가 무슨 8%씩 빠졌는데 삼성전자 하락분 제외하고 남은 시장 빠진 게 없어요. 그날. 계산해 볼까요? 삼성전자가 8% 빠지면요. 1%당 3.5 정도가 빠집니다. 3.5. 네? 역산으로 계산해 보시면 돼요. 시가총액 비중이 17%가 넘어요. 그렇게 돼서 24에 40이면 28포인트. 하루에 28포인트. 근데 뭐 그 기준 정도 빠지고 시장은 다른 종목은 거의 뭐 비슷비슷하게 움직임을 가져갔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질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이 삼성전자가 돌려질 때 또 삼성전자만 가고 다른 종목은 못 가면 또 그것도 머리 아프죠. 예? 뭐 목요일 같은 경우 그런
잠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원체 이제 삼성전자 혼자면 또 너무 지수가 빠졌으니까 조금 지나면 같이 연동이 되고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본보다도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월봉 추세 보시면 이게 어떻게 깨지는 추세입니까? 이게 어떻게 깨지는 추세예요? 이평선 밀집 구간에서 음봉이 이러한 공포감을 여러분들이 다 공포감을 갖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포감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이상하게 개인적으로 삼성 테크윈이라는 종목을 조금 좋아라 했어요. 지금은 이제 하나테크윈이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하나테크윈인데 자기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크웡 뭐 이러기도 하고 회사 이름 잘 모르시는 경우 있는데 어찌됐건 이렇게 움직일 때 맨날 강연회 때마다 하나테크윈 얘기는 들었는데 분명히 엊그저께도 뭐 3만 원하고 4만 원하고 5만 원 했는데 그리고 조금 전에 6만 원 했는데 그 눌려가지고 이제 좀 더 밀리면 살라고 했는데 밀리니까 겁나서 못 사고 혹은 밀리니까 내 종목도 물려서 못 사는데 근데 금요일날 또 가버려. 그러니까 불안한 거야. 내가 갖고 있으면 안 불안해요. 내가 갖고 있으면 잘 가라, 잘 가. 야, 불안하더라도, 야, 좀만 빠져. 이러는데, 안 갖고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야, 하나케미칼 왜 가지, 어제? 막 그러면서. 야, 제가 뭐 먹었나? 왜 5%씩까 장중에? 막 이러면서. 그게 불안한 거죠, 사실은. 내가 갖고 있으면, 야, 인제 가는구나. 야, 이거 한 3만 원 가겠구나. 야, 종가에 좀 눌러? 아, 내일 또 살까? 뭐가 불안해? 편하죠. 수익인데. 야, 여기서 사서 만약에 3% 다시 밀려도 내가 수익 난 게 있으니까 밀려도 난 또 똔똔이네. 이평선 지지되면 갈 수 있겠다. 혹은 막 꿈도 꿔요. 저도 꿈 꿨어요. 야, 월요일날 하나케미칼이 갭상승 나면 이번에 목표 주가 확 올릴 수 있는데? 예? 거래량은 터져 있겠다. 행복하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자신감을 갖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뭐 어디 이상한 막 밑도 끝도 없는 종목들 가지고 와가지고 와 이게 IPO가 되면은 두산바켓이 뭐 수익을 많이 내고 두산그룹주가 가고 안 돼요 그런 거. 그래서 환율도 이제 좀 보시면은 안정화를 찾고 있죠. 가장 좋아하는 제가 좋아하는 1140원 전후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내일은 카드뉴스 SBS 쪽에 카드뉴스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아마 그걸 할지 모르겠어요. 미국 쪽에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를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을 해놨는데 그건 그 전에도 지정해놨던 일이에요. 그 전에도. 그래서 그게 뭐 큰 이슈가 될 내용은 아닌데 그래도 걱정들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거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런 거는 예전에 지정돼 있었고 그리고 일본도 지정돼 있고 중국도 지정돼 있어요. 다 똑같아요. 상관없고 유가 부분도 오랜만에 이제 보여드리는데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됐을 때 이 급락 때 뭐 시장 충격이 있었습니까? 없죠. 왜 없냐면 이거는 결제통화 달러가 강세를 띄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가가 내려온 겁니다. 이때 오른 거는 이때는 경기가 좋아서 올랐겠죠. 그죠? 이건 리먼 때문에 깨졌고요. 그러고 나서 이때 오른 거는 왜 올랐어요? 금리 인하하면서 달러 인덱스가 약세를 띄다 보니까 유가가 오른 거죠. 저희 뭐 경기가 좋아서 이때 올랐나요? 중국이 막 사재꼈나요? 아니죠. 그러다가 이렇게 흘러가다가 자 우리 이제 출구 전략할 거야. 그러면서 달러가 강세를 띄죠. 강세를 띄다 보니까 결제통화가 올라가다 보니까 상품 가격이 낮아지는 겁니다. 예? 그것까지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갑자기 요만큼 더 깨졌어. 그런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기술적으로도 과도하다라고 돌릴 수 있는 범위. 그죠? 그렇게 해서 요 구간에서만 요 정도 범위에서만 안정화가 된다면 시장에 크게 문제 없습니다. 상품 가격의 이상 변동으로 인한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움직여주면 대박이죠. 경기가 살아나면서 움직이면 대박인 거고요.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그다지 좋은 현상은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안정화. 그리고 뭐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뭐 트럼프가 됐다. 그러면 트럼프는 그러니까 뭐 석탄이라든가 석유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뭐 정책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쪽 지지하는 공식적인 정치적인 후원이 그쪽에서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책을 펼쳐줄 수밖에 없죠. 아버지 부시나 아들 부시나. 그래서 만약에 유가가 올라온다. 그럼 올라온다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유가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건 싸거든. 예?
그래서 힐러리가 되면 당연히 더 혜택이 많겠지만 트럼프가 돼도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하시고, 그럼 시장은 다 안정적이죠. 글로벌 증시 봤더니 이게 결국은 뭐 우리만 못 갔지 다 갔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환율, 긍정적이네. 언제 다 올라왔어? 세 번째, 상품 가격 안정화. 문제 없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 수급도 우리나라 주식을 가장 왜곡시킨 거는 사실상 2007년도에 역사적으로 이제 2000포인트를 넘어가잖아요. 그죠? 1000포인트 뭐 88년도? 그때 이제 한번 넘어가다가 그러게 난 다음에 이제 20년 만에 올라갔는데, 이거는 사실은 경기도 이제 좋은 부분들이 있었지만, 글로벌 경기 전체 좋아지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원화 가치의 훼손 부분도 일부는 있고요. 그리고 이때는 약간 왜곡된 부분이 뭐였냐면, 부동산 경기 잡겠다고 해서 이쪽 금융시장으로 돈을 밀어 넣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은 내리팔고 지분율이 급격히 축소되고, 그리고 기관들이 사서 끌어올리는 장사가 됐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외국인이에요. 1월 말 2월 뭐 저점 찍고 올려놓은 수급 자체가 외국인이 13조 매수입니다. 더 좋은 건 뭐냐면요, 13조 매수하는 동안에 삼성전자는 죽어라고 팔았어요. 삼성전자 나빠서 팔았냐? 아니요. 포트폴리오 재편자고. 포트폴리오 재편자고, 저 돈 내달라면 또 내주기도 해야 되고 할 거 아닙니까? 돈이 또 들어와. 돈은 계속 정체 상태예요. 아주 급격히 들어오지도 않고 급격히 나가지도 않습니다. 펀드 상품에. 그러면 어차피 비중은 또 채워야 돼요. 밑에서 채웠던 위에서 채웠던 상관없어요, 그거는. 왜? 전체 시장에 대한, 시장 지수에 대한 추정치에 대한 펀드, 인덱스 펀드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 쪽에 외국인들 지분이 다시 집중이 되게 되면 시장도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기간이라고 하면은 옛날엔 투신이었지만 지금 투신에 돈 안 들어오잖아요. 예? 지금 이제 요즘 분위기도 살짝은 주식하면 야, 그게 왜 하니? 이렇게 하는 분위기 나와요. 그게 제일 심했던 게, 제 경험상 제일 심했던 거는 그때 IT 거품 났을 때, IT 거품 깨지고 나서 펀드 그냥 막 박살 났을 때. 예? 객장 가면은 내가 펀드 가입을 했는데 돈이 수익이 난 게 아니라 마이너스 70%, 80%, 90% 그랬잖아요. 막 객장 직원들 멱살 잡고 막 내 돈 물어내라고. 그 이후에 몇 년 동안은 아예 주식한다는 손가락질 했어요. 예? 그러다가 그게 풀린 게 2005년입니다, 사실은. 장 좋을 때가 아니라, 2003년도 장 좋아질 때가 아니라 2005년도에 고 노무현 대통령도 코스닥 펀드 8천만 원 가입했다. 그게 2005년 1월에 신문 기사입니다. 그러고 나서 4조 원의 펀드 자금이 74조까지 늘어나죠. 그러면서 시장은 날아간 건데, 어찌됐건 지금 수급도 무궁무진하게 좋다. 앞으로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 흐름이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수익률 이건 뭐 다 아시니까. 아시는데 이제 배만 아프신 거고, 그죠? 이 수익률 업데이트 하나도 안 해놨네. 자, 그럼 요거 보시면 가장 이제 간편하죠. 이게 혹시 새로 오신 분들 모르시는 분들 계시니까 설명을 드리면, 왜냐면 아까도 이제 편안하시죠 그랬더니 아니요, 힘들어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고객 가입을 하시면 포트폴리오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똑같잖아요. 맨날 종목 삼성전자는 앉아서 얘기하고 있고 종목이 솔직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입하시는 분들 대부분의 분들의 이제 특히 장이 안 좋을 때, 장 좋을 땐 그렇게 안 해드리는데 장이 안 좋을 때 포트폴리오 종목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100분까지가 들어가요. 이 안에. 근데 100분이 넘어가면 이제 HTS 하나를 더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18번째 하늘나라 우리님이라는 분을 우연찮게 그 당시에 통화가 돼서 포트 정리해드리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가지고 간 내용인데, 이렇게 이제 등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당시에 이제 수량과 단가를 넣습니다. 얼마에 편입하셨는지. 그러니까 막 약올르죠. 126만 원 이렇게 써 있으면 삼성전자가. 예?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3월 달부터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고, 주가가 올라가도 말씀드리고 있고. 근데 이분이 정확히 보시면 이제 6월 24일이에요. 브렉시트 터진 다음 이제 강연회. 예? 그래서 그때 금요일 날 종가 기준에 삼성전자가 140만 원 하고 있었습니다. 브렉시트 터졌을 때, 그죠? 그리고 나머지 NC소프트, 하나케미칼, KB금융, 삼성전자 비중 이때 당시에 기준에 한 15%, KB금융 10%, NC소프트 30%, 하나케미칼 30%. 그럼 저거만 해도 70, 85%예요. 근데 브렉시트 깨지고 수익이 그냥 깨져버리다 보니까, 그래서
자, 나머지 스윙 종목 갖고 있던 거, 뭐, 포스코, 현대중공 뭐 팔아서, 포스코 대우, 하나테크인, 동부하이텍까지 이렇게 해서 압축하시죠.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분 말씀. 동부하이텍은 시가총액이 너무 작아요. 왜냐면 걔는 8천억 분이 안 하거든. 시가총액이. 예? 지금 8천억 그러면 막, 와, 극대형주라고 표현하시는데 아니에요. 예? 1조 이상짜리 종목도 170개가 넘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네 종목을 주력으로 가져가시고 포스코 대우와 하나테크인을 압축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금액으로 얼마냐면 매입 금액이 이렇게 있죠. 평균 단가, 매입 수량, 매입 금액. 이렇게 해서 이게 한 4억 6천 정도 편입을 하셨을 거예요. 2단가에. 2단가에. 그리고 이때 당시에 브렉시트가 터져가지고 저렇게 주가가 다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3,800만 원 수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전엔 조금 더 수익이 나셨겠죠. 그리고 실제 이제 이분이 5억 가지고 투자를 하셨다가 현금이 이때 당시 1억이 있으실 때예요. 현금이 1억이 있고 주식은 4억 6천을 편입한 상태에 이렇게 평가 금액하면 이제 총 한 6억 돼 있으신 거죠. 어찌됐건 4억 6천을 편입해 놓으신 상태에서 3,800은 여기까지 그때까지 수익이라고 치면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면은 다행히 브렉시트에 대한 전망을 잘 잡았어요. 이건 문제 없습니다. 문제가 있으려면 2대1에 해서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러한 징후도 없었고 내용도 없고 수급도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다음 주부터 다행히 시장의 안정화를 찾았죠. 찾으면서 5,800만 원 다시 수익이 증가하고 그 다음 주. 그러니까 이거를 매주 보여드렸단 말이에요. 매주 강연을 하니까. 그 다음 주에 6,900, 그 다음 주 8,500, 그 다음 주 8,600, 그 다음 주 8,400. 이제 여기서 갈등을 하죠, 저도. 야, 요만큼까지 보여드렸으면 됐다. 회원가입을 시키자. 더 보여주다가 여기 밀리면 어떻게 돼? 에이, 손실 났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갈등을 하다가, 아니다. 시장은 무궁무진하게 좋다. 결론은 8,400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매매도 안 했어요, 이분. 지금까지도 매매 안 하세요. 어제까지도 매매 안 했어요. 입이 좀 그대로입니다. 저희도 뭐 수수료, 거래 수수료를 받아가고 그런 사람들도 아니니까 굳이 어렵게 매매하시라는 말씀도 안 드리고 있고. 결론은 9,600까지 오고, 그 다음에 1억을 넘깁니다, 수익이. 그리고 나서 1억 2천까지 가요. 와, 대박이다. 이제 광고해야지 하고 있는데, 1억 1,400으로 쭉 밀려있다. 여기 또 갈등하겠죠, 이거. 이제는 안 보여드릴까라고. 안 보여드릴까 고민하다가, 보여드렸더니 조금씩 살아나더라고요, 또. 1억 1,700, 1억 1,500, 그러더니 1억 1,800, 요 왔다 갔다 해요, 여기서. 어떤 친구는 올라가고, 어떤 친구는 내려가고, 삼성전자가 157만원 엘리언 얘기 나오고, 빵빵 치고 가고, 그러고, 야, 대박이다 하고 있고, 그러더니 한 주 강연하셨죠. 쉬고 나서 1억 4,400이야. 야, 이거 이제 난리 났다고, 이제 큰 소리 빵빵 치는데, 삼성전자 깨져가지고, 야, 10월 7일이니까 이제 지금 15일이니까 지난주죠. 지난주 보여드리고, 야, 이번 주 어떻게 갈등 엄청 했습니다. 삼성전자 엄청 깨졌을 거 아니에요. 170만 원에서. 이거 어떻게 됐을까요, 이 계좌가? 띵! 그러니까. 1억, 원래 1억 5천이 넘어왔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보세요. 삼성전자도 밀리고 얘도 밀렸어요, 엔소프트도. 하나케미칼이 23,000원에서 그냥 빵빵 치고 갔어요. 그잖아요. 하루 만에 5%씩 올라버렸죠. 하나테크인 그냥 지난주 수요일날 고점 또 뚫어버리더니 목요일날 쫙 눌려다가 그냥 금요일날 또 올라왔죠. 2%대. 포스코 대우 맨날 공매도가 어쩌느니 공매도 때문에 살 수가 없다. 공매도 전체 거래대금의 3%뿐이 안 됩니다. 그리고 포스코 대우 공매도 그렇게 많은데 누적 수급으로 보면은 오히려 신규 매수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나서 수주공시 한 방에 그냥 13%씩 올라와 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군들의 포트폴리오가 그리고 KB금융 좀 눌리긴 했습니다만 KB금융 이번에 4만 원 넘겨버렸죠. 누가 금융주를 사서 갖고 가요? 누가? 넘겨버리죠. 삼성전자 누가 사갖고 갖고 가요? 한 주만이라도 사시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사셔야 됩니다. 지금. 사셔야 돼. 그리고 아니 솔직히 여기 있는 종목들 말고도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도저히 안 되면 이제 SK 하이닉스도 있는데 SK 하이닉스도 뭐라 그랬어요? 근데도 SK 하이닉스보다는 얘가 더 저는 좋습니다라고 했고 SK 하이닉스 5월 18일 이후에 지금 한 50% 올랐죠. 시가총 1조 5천억 이상을 매수했어요. 쌍끌이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매수했어요. 근데 왜 못 사요?
맨날 얘기했는데. 예? 예. 뭐 현대중공업 이런 종목군들. 그죠? GS건설 3만 원 미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보통 주식을 하시면서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게 그거예요. 예를 들면 현대차가 저희도 많이 깨져가지고 리먼 때는 3만 5천 원대까지 내려왔어요. 예? 그때 당시에 그 회원이셨던 분이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솔직히 계세요. 예? 근데 현대차 3만 5천 원에서 만약에 가지고 가고 있는데 만약에 한 5만 원에 차익 실현을 했어요. 하시고 야 나는 이제 한 4만 5천 원 오면 5만 원 차익 실현했으니까 4만 5천 원 아니야. 한 5%만 밀려도 한 4만 7,500원만 오면은 내가 사야지 하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안 밀려. 근데 옆에 보니까 하나 괜찮아. 그러니까 이걸 딱 사요. 딱 사놨는데 보니까 하나테크인이 4만 7,500원까지 왔어. 그래 살라고 딱 다시 보니까 내 거도 빠졌어. 근데 내 건 더 빠졌어.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얘는 계속 밀려 내려가고 얘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욕해요. 예? 막 욕해요. 맨 처음에 이렇게 주가가 딱 가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샀다 여기서 팔았어요. 단타 쳤는데 다시 들어왔어 잘. 근데 5만 원에 팔았는데 4만 7,500원 기다렸더니 못 왔어 안 왔어. 8만 원 가고 9만 원 가면 이제 욕해요. 아 이거 고평가야. 이게 갈 수가 없는데 가는 거야 이건 잘못됐어. 그래 놓고 나중에 어디서 사시는지 아세요? 20만 원 만에 가. 20만 원 갔다가 한 이만큼 밀려요. 와 낙폭가다 이러고 여기 또 들어가. 예? 추세 이제 다 깨지고 차익 실현하고 있을 때. 삼성전자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삼성전자 2013년도에 사상 최대치 고점 찍을 때. 그때에 대한 설명을 바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이 시장을 긍정적으로 놓고 보신다면은 시장을 긍정적으로 놓고 보실 때 가장 단순한 논리는 별거 없습니다. 만약 2009년도에요. 그럼 당연히 무조건 지나간 얘기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현대차, 기아차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내용은 시장에서 볼 종목은 제 기준에서는 세 가지 업종이 있었습니다. 하나, 시장이 살아나? 그럼 주구장창 두들겨 팼던 금융주가 살아나야죠. 낙폭이 너무너무 심화되어 있던 금융주가 살아나야죠. 시장이 산다면. 예? 두 번째로는 건설주도 무궁무진하게 때려버렸어요. 건설주의 단기 반등 봐야죠. 근데 실질적으로 시장이 긍정적으로 살아나고 이 상황에서도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이 뭐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자동차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화학 종류는 그건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예? 유가 오른다고 무조건 산다? 에이, 재고자산 증가해서 영업 마진이 좋아졌다? 그런 걸로 평가할 수는 없고요. 예? 자동차는 왜? 엔화가 너무너무 강세를 띠잖아요. 우리는 자동차가 일본하고 비교를 하는데 예? 미국 차는 무거워서 휘발유도 많이 먹잖아요. 근데 그 등치 큰 사람들이 리먼 터지고 이제 난리가 났으니까 돈도 없고 근데 저기 먹을 거 사러 가야 되는데 걸어서는 못 가고 걸어서 2박 3일 어떻게 가요? 차로 갖고 와야지. 그러다 보니까 그 등치 큰 친구들이 요만한 차 요렇게 껴갖고 요러고 운전하고 가가지고 예? 장을 봐야 되는데 일본 차를 살려고 그랬더니 엔화가 너무 강세를 떼서 살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가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3만 몇천 원 하던 게 27만 원대까지 가버린 겁니다. 3년간의 랠리. 그거를 지금 한숨 쉬실 필요 없어요. 이 종목군들이 가장 단순한 논리잖아요. 미국이 경기가 좋아서 금리를 올려요. 금리를 올리면서 지금 만약에 그 힐러리 정부 그대로 오바마 정부 유지가 돼서 민주당 쪽으로 가면은 전통적으로 강달러 기조입니다. 그쪽은. 그럼 강달러 기조로 금리를 올리면서 자연스럽게 달러와 인덱스 자체가 한 90, 한 7 정도 수준에 멈춰져 있으면 그럼 환율 자체도 1,100원대 이하로 이탈될 가능성이 제한적이에요. 왜? 우리하고도 미국하고도 어느 정도의 약정이 돼 있어. 뭐가? 우리나라가 미국 채권 많이 사줘. 예? 중국하고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을 것 같아요? 겉으로는 그렇지. 세계 외환 보유고 1위가 중국이잖아요. 예? 미국 시장에서 가장 많은 무역 수지 흑자를 내는 게 중국입니다. 미국이 만약에 야이씨 이래버리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수출이 안 되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미국도 중국한테 막 함부로 해. 군사적인 거 말고 막 함부로 해. 그러면은 중국이 그래? 야이씨 니네 채권 내가 다 갖다 팔아버릴게. 어떻게 할 거야?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 많다고 자랑하는데 실질적으로 미국 채권이 대부분이죠. 많죠. 상당 부분이죠. 네? 그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 그럼 지금의 기준에서는 지금 정책 기준에서 환율이 긍정적이다. 그럼 수출주를 보셔야 되는데 거기에 자동차는 힘들잖아요, 지금. 힘들 수밖에 없는 게 엔화가 일단은 절반까지 돌려져 있다는 겁니다.
절반까지. 그러면 예전 주가 27만 원 대비해서 그럼 절반까지 밀려내려도 이상할 게 없다는 거죠. 13만 원까지. 네? 어찌됐건 지금 그렇게 너무 공포감 갖지 마시고 자신감 가지시고 삼성전자부터 쭉 해서 빠르게. 아니, 왜, 그 정리를 해드려야지. 그러면 삼성전자가 왜 갈 수 있는지를 그냥, 그게 제일 문제죠. 삼성전자를 가지고, 야, 이거 좋으니까 사세요. 그럼 나쁜 사람이죠. 예? 삼성전자를 사면은 사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이거 다 보여드리고 이유를 또 몇 가지를 적어 드릴게요. 그냥 막연하게 이거 좋아요. 그럼 진짜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뭐 동종업계에 있어도 솔직히 그건 공부 요만큼만 하면 되거든요. 왜? 유료 고객분들한테 돈 받았으면 그걸로 공부해야지. 맨날 놀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야. 에? 삼성전자로? 이 좋은 장이 왜 까먹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안 사니까 까먹으시는 거죠. 예? 진짜 한번 보시자고요. 현대차가 그렇게까지 움직일 수 있었고 하이닉스가 그렇게까지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들을 말씀을 드리면 자,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갤럭시 노트 7 리콜된 이후에도 바닥에서부터 급격히 올라온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렇게 급격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었을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갭이 나와 있어요. 예? 일봉 잠깐 설명드릴게요. 기술적으로.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됐으면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야 돼요. 왜? 이때보다 더 심각하잖아요. 리콜이 아니라 이제 단종이란 말이야. 손실이 어마어마해졌어요. 이걸 깨야죠. 근데 돌려. 예? 돌리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갭 상승이 나와요. 어찌됐건. 갭 상승이 나오고 그러고 나서 큰일 났다. 예. 그리고 나서 예. 양봉으로 또 돌립니다. 여기 바로 위에 이평선 5일선이 눌려져 있어요. 이평선 여기 밀집돼 있는데 자, 이게 왜 그런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원래 이제 기술적으로는 캔들만 보고도 해석을 하실 수 있는 역량이 좀 있으셔야 돼요. 자, 기술적 분석의 가장 윤정두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 예? 수급을 보기 위해서 기술적 분석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심리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 이건 윤정두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기술적 분석을 하는 이유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수급이라는 거를 어떻게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캔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거래량 지금 안 보여드리지만 거래량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 심리라는 건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쥐 흔들 것인가를 놓고 해석을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이건 뭐냐? 이거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여러분들이 혜택을 받으시는 거예요. 윤정두가 미국 가갖고 애플 주식을 막 샀어. 야, 외국인이 샀다! 그러면서 막 보여줄까요? 예? 생각해보세요. 제가 미국 갔고 여러분이 다 같이 우리 단체로 가가지고 미국 가서 애플을 막 샀어. 주식을. 그럼 애플 HTS로 이렇게 해가지고 야, 윤정두 외국인 들어왔다 이럴 거예요? 외국에서 외국인 기관 투자자의 수급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그건 정보를 돈 주고 사서 보긴 해요. 예? 우리나라는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수급 동향을 보여주는데 그렇게 되니까 수급 분석을 소형주는 해야 되죠. 대형주는 너무 편하게 갈 수 있다 이거예요. 대형주는. 예? 그래서 캔들도 덜 보고 맨날 윤정두는 막 보조지표 휘황찬란한 거 많죠. 그거 안 보여드리고 이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조지표에서 가장 문제가 뭔지 아세요? 보조지표를 설명하시는 분들도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증권사 임직원들 교육 딱 들어가서 자, 보조지표에 나오는 6이라는 숫자와 10이라는 숫자는 뭐죠? 그럼 몰라. 근데 그걸 6이라는 숫자를 넣고 10이라는 숫자를 넣고 보조지표를 이렇게 보고 해석을 해요. 이게 뭐냐면 단순해요. 그 당시에 이 보조지표를 만든 금융공학 박사가 거래일수가 6거래일이었거든, 옛날에 토요일까지. 그래서 6인 거예요. 예? 그래서 2주치를 따져서 12를 넣는 거예요. 그럼 지금에 맞게 하려면 나만의 특성을 가지고 5나 10으로 조정해서 볼 수도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옛날 방식으로 가겠다. 왜? 이게 지금 통용되고 있으니. 예? 아직까지 통용이 돼요, 이게. 그럼 난 옛날 방식으로 가겠다. 그러더라도 원리는 알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그조차도 모르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맨날 이평선 보고 수급 보고 뭐 캔들 보면 뭐 하겠어요? 아무 의미 없죠. 자, 여기서 해석을 해드리면 저도 열심히 해요. 예? 문제 터지면 이날 잘 움직일 때는 좀 쉬죠, 저도. 근데 예를 들어서 이날 급락이 나왔죠. 그러면 수급부터 봅니다. 개인들이 얼마나 떠안았는지. 1차적으로 수급.
근데 수급을 순매수로만 여러분들이 보시는 우를 범합니다. 3명이서 고스톱 치는 게 아니에요. 외국인 기관 개인이. 파는 외국인이 있으면 사는 외국인도 있고요. 파는 기관이 있으면 사는 기관도 있고요.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대형주는 그 물량이 고루 분산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 당시에 그러면 순매수 기준에서 개인들이 얼마나 물량을 떠안았느냐라고 했을 때 이날에서 5만 주, 6만 주 이런 식으로 5만 주대, 6만 주대 이런 식으로 물량이 떠넘겨졌어요. 응? 그리고 이번에는 얼마가 떠넘겨졌느냐? 요날 기준하고 했을 때 7만 주대 물량이 떠넘겨졌습니다. 7만 주면 많은 물량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강하게 어찌됐건 갈 수 있겠다라고 예상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단순합니다. 요즘에 HTS 너무너무 잘 나와요. 예? 그리고 증권사에서 그 코스콤에 돈을 많이 주기 때문에 옛날 전산까지 다 보여줘요. 예? 또 증권사 대형사는 아주 오래전 데이터까지 다 줍니다. 이 데이터를 돈 주고 사오는 거거든요. 자, 여기 적어드릴게요. 삼성전자에 살쪄가지고 옷이 작아졌어. 삼성전자에 10만 주 이상 개인들이 샀을 때 10만 주 이상 개인들이 떠넘겨 받은 거죠. 뭔가 악재 터져서. 그러니까 개인들이 뺏긴 날 말고 요 기준만 놓고 보시면 가장 최근에 개인들이 가장 많이 물량 떠하는 게 2015년 8월입니다. 8월 중순이에요. 날짜는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요. 이때 10만 주를 개인이 떠안고 주가가 몇 프로 밀렸냐면요. 마이너스 1%. 비교가 안 되죠. 자, 두 번째. 2014년도에 그 이전에는 없어요. 10만 주 수준의 물량이 떠넘겨진 게 없어요. 8월 1일하고 8월 아마 6일인가 그래요. 8월 1일은 제가 정확히 아는데 6일인가 그래요. 이때 몇만 주를 개인이 샀냐면 14만 주 또 15만 주 이렇게 샀어요. 몇 프로 빠졌느냐? 3%. 예? 가격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퍼센테이지가 중요한 거지. 그죠? 자, 그렇다면 그 전에는 또 어떤 게 있느냐? 진짜 고점 어디서 나오느냐? 막 어마어마한 고점. 이번에 고점 뚫기 전에 삼성전자의 고점은 언제입니까? 2013년이에요. 2013년도에 삼성전자의 실적을 36조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고점을 찍었는데 그 이후에는 실적이 조금씩 낮아질 것이다 라고 해서 정점이 되죠. 그때 하루에 거래량이 지금 이렇게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얼마인지도 모르시고 그냥 삼성전자 무섭다 이런단 말이에요. 안 돼요. 거래량 이번에 70만 주대 터졌거든요. 이때 당시에 거래량 110만 주 수준이 터집니다. 그러더니 개인이 얼마를 산지 아세요? 요거 맞히시면 28일 날 나오는 책 그냥 드릴게요. 응?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아실 텐데 40만 줄 떠요. 하루에 개인이 40만 줄 또 하나 110만 주가 쏟아지는데 야 삼성전자 영업이익 36조 나오고 사상 최대치고 막 지금 고점 찍고 있고 랠리 나오고 있고 야 이거 뭐 하루에 왜 이렇게 많이 빼? 이날 7% 뺍니다. 와 뭐 이렇게 많이 빼? 이 과도하네. 삼성전자를 7% 빼? 잘못된 거 아니야? 해가지고 개인이 40만 주 정확히 따지면 39만 6천 주 정도를 삽니다. 어마어마하죠? 예? 그럼 이게 끝이냐? 이 주간 내내 일주일 동안에 100만 주 이상을 개인이 떠나요. 100만 주 이상을. 그리고 죽은 겁니다. 그리고 그게 정점인 거예요. 지금 그 수준이 나왔어요? 아주 간단하게, 아주 단순하게 윤정도 말도 필요 없고 뭐 분석도 필요 없고 갤럭시 노트 7도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그러면 그렇게 나쁘면 얘네들 팔아야지. 개인이 사야죠. 아니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입니다. 수급의 논리, 심리의 논리. 그리고 기술적으로 다시 보여드려요. 자, 보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이번에 윤정두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냐면요. 캔들 하나 가지고 책 한 권 내버렸어. 캔들 그거 1시간이면 배우는 거를 220페이지로 해갖고 중복에 중복 복습만 해갖고 220페이지로 한 권을 써버렸는데 근데 그만큼 중요합니다. 가장 기초가 캔들입니다. 모든 보조지표는 캔들을 바탕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시면 개파락이 나왔어요. 개파락이 시초가가 여기에요. 예? 150만 원을 이탈시키고 한 4% 가까이 깨버렸어요. 한 방에. 그 공포감, 동시효과 물량도 어마어마하게 체결이 됐고 그 공포감에서 이만큼을 들어올립니다.
근데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서 뭐라 그러면 야, 요거 조금만 더 치고 올리지.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더 치고 올리면. 더 치고 올리면 바보 돼요, 오히려. 예? 걸침형, 진입형 그래야 힘이 그건 오히려 약해요. 그럼 뭐가 강한 거냐? 진짜 강하려면 사실 주식이라는 것도 약간의 도박 심리가 굉장히 센 거죠, 사실은. 가장 센 게 주식이죠. 예? 파생상품 특히. 여기서 요 정도로 끝나고 그 다음날 갭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날. 무슨 얘기냐면 요날 종가가 만약에 154만 5천 원이었는데 154만 5천 원에 끝났는데 너무너무 큰 공포에 빠져서 150만 원 미만으로도 팔겠다고 그냥 막 쏟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갭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힘이 어마어마하게 세다는 거예요. 야, 눈치 보고 여기서 팔아야지 보합해서 팔아. 그게 아니라 야, 나는 그냥 5% 손해보고도 난 그냥 던져버릴래. 그게 갭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갭을 돌렸어. 그럼 좋아. 이게 일시적이냐 아니냐는 부분은 그 다음날 갭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죠. 그 다음날은 야, 내가 이제 이거 바닥 찍었다. 아, 그깟 거 몇만 원 더 주더라도 여기 나 간다고 보니까 그냥 2%든 1%든 위에서 확 사재끼는 겁니다. 응? 꼬리 달렸죠? 바닥권에서 꼬리 상관없다니까요. 바닥 인식할 수 있는 구간에서 꼬리 상관없다니까요. 여기서 이제 갭을 메꾸고 훼손을 시킨다면 이건 깨지는 거죠, 또. 더 센 거죠, 누르는 게. 안 깼죠? 그런데 그 다음날의 흐름. 여기서 이 추세가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100%더 갑니다. 100%라는 건 없죠. 내일이라도 뭐 깰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이 갭의 흐름을 유지를 시켜준다? 이건 어마어마한 수급의 강세 논리입니다. 만약에 역방향으로 깨진다면은 만약에 그 기회 되신다면 책 나오면 책 보시고 아니면 예전 자료 보셔가지고 대림산업 같은 경우 그런 거 한번 몇 년 전 시세 한번 보시면 아일랜드 갭이 고점에 떠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막 무서운 속도로 깨져요. 그러면 무서운 속도로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느냐? 최근에 다 갭으로 목표주가 설정해드리거든요. 그 중에 작년 거, 예? 시가총액 12조 정도 했을 거예요. LG화학이. 쭉 밀리다가 성골 반점, 갭이 딱 나오고 갭 상승, 갭 하락, 갭 상승 나오고 V자 반등에 100% 그 무거운 시가총액 12조짜리가 24조 돼버립니다. 그 갭이 캔들 분석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아시겠죠?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데? 큰일 났는데? 삼성전자 얼른 빨리 하고 그럼 잠깐 쉬었다가 더 해드릴게요. 그게 낫겠죠? 자,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연간 기준으로 뭐 어마어마하고요. 그리고 이 기준에서 이제 여기서부터 치고 올리는데 수급 부분이 개인들이 상당히 많이 물량을 뺏깁니다. 저 때부터 이제 그 실적 전망치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온 거죠. 실적 전망치가.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부분이 요것도 이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뭐 삼성전자 왜 오르나의 이유 중에 하나. 실적이 좋아요. 그냥 막연하게 실적 좋아하면 어떻게 해? 삼성전자는 세 가지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IM 부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모바일, IT 모바일 부분입니다. DS 부분 디스플레이하고 이제 반도체 부분입니다. 그리고 C 부분은 일반적으로 백사가전이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복되는 매출 그 구조가 있긴 한데 그냥 크게 이렇게 쪼개버리면 간혹 올 초까지도 무슨 엉뚱한 소리가 나왔냐면요. 삼성전자 모바일 사업 띄어내서 중국에 판다? 향후 5년 이내에? 그거는 완전히 그건 진짜 속단 표현으로 정신병자들 하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쪽에서의 매출이 50%예요. 50%를 넘겨요. 거의. 근데 어떤 사업을 갖고 있는데 50%를 팔아버려요. 그게 회사가 그럼 존재 가치가 있습니까? 매출이 뭐 적자난 그것도 아닌데? 그죠? 그럼 영업이익은 반도체 쪽에서 한 50%를 냅니다. 내년 하반기 38조 영업이익 보고 있거든요. 전망치가. 그 중에 반도체 한 19조 가까이 됩니다. 예?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희한하게 6월부터 치고 가죠. 하이닉스 어디서부터 치고 가요? 5월 18일부터 치고 갑니다. 예? 5월 18일부터 쌍끌이로 1조 5천억을 매수해요, 하이닉스를. 그럼 뭐예요? 반도체란 말이에요, 지금. 하반기를 놓고 본 거는 반도체였지, 갤럭시 노트 7을 보고 투자한 게 아니라고요, 기관들이, 외국인들이. 그래서 첫 번째 리콜 터졌을 때나 지금 단종 나와도, 그래, 뭐 손실은 있지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예? 아시겠어요? 여기서의 기준은. 그리고 엘리엇 터지기 전에도 실적, 엘리엇 나올 때 그 주간이죠, 실적. 어땠어요? 예상치 뛰어넘었죠. 예? 리콜 사태 때문에 뭐 한 3조, 많이 모은 게 3조 2천억 맞나요? 예? 3조 2천억인가? 저도 가물가물하네요. 그게 더 나왔죠. 4조 얼마인가로 나왔죠. 그래가지고
반도체 쪽 부분을 더 놓고 보는 거고, 지금도 뉴스 보시면 계속 반도체 부분 얘기 나올 거예요. 4분기. 그리고 내년에 더 좋은 실적은 그렇게 된다라고. 그게 이제 하이닉스 흐름을 놓고 보셔도 해석이 될 겁니다, 그게. 어찌됐건, 그러한 맥락에서의 기준이 있었고, 인적 분할이나 이런 부분은 또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주봉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를 높여드리는데, 여기서도 기술적 분석을 해드릴게요. 지금 기존의 목표 주가는 W자형 패턴에서의 요 높이입니다. 요 높이만큼 서양식 패턴에서는 이게 목표 주가입니다. 그냥 방송에 뭐 누가 나와서 W자형이에요 이러니까 가요. 그러니까 가요가 아니라 목표 주가는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우리나라 번역본이 이렇게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봉에서도 목표 주가를 상향을 해드렸죠. 어떻게? 이렇게 상향을 해드린 겁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주봉에서 이걸 메꿨기 때문에 원래 논리대로 한다면 갭을 메꿨기 때문에 이거는 이 주봉은 갭의 논리는 따질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의 목표 주가만큼을 이렇게까지 올려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다시 주봉에서는 후퇴가 돼서 그 앞전에 W자형 패턴이라든가 이 기준의 목표 주가뿐이 안 돼요. 다행히 월봉을 다시 놓고 볼 수 있는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월봉으로 또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월봉 보겠습니다. 월봉, 지금 목표 주가를 상향할 때 기존에 이제 강연을 오셨던 분들, 교육 들으신 분들 기준에서 월봉 기준에서는 바닥 대비해서의 기준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꼭지를 목표 주가로 설정하는 게 월봉을 떠나서 W자형의 목표 라인입니다. N자형 패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높이만큼의 정해주는 구간들이 다 있어요. 이 기준에서는 우리가 200만 원, 210만 원을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요게 개선이 되죠. 요 범위는 이제 조금 더 낮고, 여기서 개선되는 게 저게 한 180만 원 될 거고요. 여기서 부분이 여기까지를 이제 확대를 해드렸는데, 요 라인까지. 예? 그죠? 요 갭이 나와 있었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일봉 갭보다도 월봉 갭이, 예? 또 월봉을 떠나서 그 갭 자체가 한 달 동안에 잠깐 훼손이 됐더라도 그거를 갭을 이겨내고 그대로 갔어요. 이 중간의 매물을 여기까지든 여기까지는 올라갈 자신이 있으니까 들어온 사람들이 세게 들어왔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붙어서 사든, 붙어서 사면 되는데, 그죠? 혹은 뭐 여기서부터 이렇게 캔들이 나오든, 이러면 되는데 갭으로 나와서 갭을 그대로 유지하고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의 높이, 가장 공격적으로 잡을 때 이게 200만 원, 21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갭이 또 나왔어요. 갭이, 요 갭 말고 또 나왔어요. 안 보이시죠, 지금? 네? 안 보이신단 말이에요, 지금 갭이. 정확히 갭이 어디 나왔냐면은 여기 나왔습니다. 음봉이잖아요. 음봉의 시가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책은 사셔야지. 예? 회원가입비 비싸서 책을 사잖아요. 응? 회원가입비는 막 150만 원 이렇게 해놨는데 책은 뭐 2만 5천 원에 USB인가 그것도 무료로 드려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가 시초가란 말이에요. 예? 요 위에 음봉이라는 거는, 그죠? 위에가 시초가인데 지금 올라가다가 미끄러져서 내려와서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이거를 어떻게 쓴 거예요? 돌리고 있죠. 돌리고 있는데 이번 달에 만약에 시초가를 다시 넘겨놓으면 이 캔들 모양이 어떻게 될까요? 아래 꼬리가 길게 달린 양봉으로 올려놓든, 아니면 양봉이 아니더라도 아래 꼬리가 길게 달린 도지 형상, 그죠? 장족형이라는 도지 형상이 떠오릅니다. 그럼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근데 어느 방향으로 커질까요? 갭이 나와 있는데 윗방향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목표 주가를 설정했을 때 220만 원입니다. 이건 기술적인 거고 제 혼자의 주장이 아니에요. 그러면 기술적인 거 말고 펀더멘탈적인 걸 빨리 얘기하고 쉬는 시간 빨리 줘라. 어차피 삼성전자 한 주뿐이 안 살 거. 예? 그잖아요. 이거 몰빵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예? 이거만 다 사갖고 계신 분 계세요. 거짓말이 아니라 6월, 7월 달부터 해서. 예? 그분은 방송도 안 들어와. 맨날 문자만 받으시고. 자, 보겠습니다. 이거 보여드리면서 이제 인적 분할이나 아니면 이제 지배구조 개선 폭 이런 부분 말씀드릴 건데, 참 진짜 이름이 나 지워줬어야 되는데, 에휴, 이런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산에 손실이 오는 거예요. 예? 기자분들이 사실은 학력도 좋으시고 진짜
예? 능력 되시는데 제대로 써야지 기사를. 예? 이거 보시면 만약에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 이거 보시면 겁 안 먹으실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삼성생명이 지분 6.59%로 줄였다. 9월 한 달간 장내 매도를 통해서 지분을 줄였다. 14일날 공시했다. 10월 14일입니다. 예? 어제 장 끝나고 이거 보면 지금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 난리 났어. 야, 이거 그러면 삼성생명이 지분을 금융지주사로 가려면 비금융사에 대해서는 지분을 5% 미만으로만 갖고 있어요. 야, 그러면 앞으로도 1.59%를 장내 매도를 하면 이게 난리 났네. 1%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1%면은 한 2조 8천억 됩니다. 예? 죽으란 얘기죠, 이거. 근데 한술 더 떠. 이 친구가 가장 먼저 냈어요. 이 기사를 공시 보자마자 서울경제신문에.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얼른 이투데이라는 애들이 그대로 복사해서 그대로 지가 쓴 것처럼 갖다 써놔. 이 찌라시라는 애들이 내는 거야, 이런 애들이. 예? 그래 놓고 여기 똑같이 써놔. 6.59%로 줄였어요. 한 달간 장내 매도를 통해서 줄였어요. 5만 3천 몇 주를 줄였다고 공시했어요. 이런 애들은 진짜 퇴출시켜야 돼요. 또 볼까요? 그 다음 애가 뉴스핌이 이제 나타나. 그러더니 나름대로 우와 아주 자세하게 써놔. 앞에 애들 거 훔쳐온 걸로 안 하고 내가 공시 보고 쓴 거야 라고 하려고. 그래가지고 7.3에서 6.5로 줄었다고. 저 계산 방식이 나는 어떻게 나온 줄 모르겠어요. 예? 어떻게 나온 줄 모르겠어. 그러면서 이 밑에는 보여지지는 않지만 삼성전자의 지배구조에 대해서 나오고 뭐가 나오고. 이거 보면 당장 월요일날 답하실 거야. 이제 개인 투자분들 만약에 보시고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야, 삼성물산이 1%만 팔아도 이제 3조 가까이 파는데 나머지 1.59면은 얼마야? 5조 가까이를 팔아야 되면 이건 죽었다. 삼성전자 끝났네. 5조를 누가 받아줄 거예요? 이거 아닙니다. 아직까지 정정기사 안 나와요. 이걸 누구 하나 제기하는 사람 듣고, 이거 심심한데 우리 한 주씩 다 산 다음에 이 언론사 상대로 해갖고 손해배상 청구할까? 한 주씩 사갖고? 예? 이게 가능해. 왜? 뭐냐면, 이 공부예요. 공부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주식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흔히 거래하는 보통 주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1억 4천만 주 정도 되죠? 그 중에 이제 2,500만 주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주식을. 몇십만 주, 몇만 주가 아니고. 예? 그리고 종류 주식이라는 우선주를 6만 5천 주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예탁증권 없죠, 그거는. 전환 물량들 이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없어서 전체 2,600만 주 갖고 있는데, 예? 이게 이제 9월에 신고한 거예요, 9월 9일 날. 근데 10월 14일 날 신고를 했는데, 보시면은, 얼마가 줄었냐면은 한 800주 줄었어요. 합쳐서 800주 줄었어요. 800주. 끝자리 보면. 800주 줄었는데 지분율은요. 자세히 보세요. 지분율은 합산 지분율이 16.02에서 얼마 됐냐면 16.14가 돼서 오히려 지분율은 증가했어. 왜 그럴까요? 공시를 잘못 냈을까? 아니. 자사주를 이익 소각했잖아요. 예? 100주 있던 거를 예를 들면 자사주가 한 주였어. 이익 소각은 99주뿐이 안 되죠. 내가 한 주 갖고 있어. 그럼 옛날에 1%였는데 지금 1.1% 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800주를 팔았는데도 지분은 올라갔어요. 근데 왜 기자들은 이걸 이렇게 써놨을까? 150만 원 내고 가입하라 그래, 얘네들 좀. 에? 그렇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세부 변동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라 들어가 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기사 읽다 웃었죠. 뭐 6만 주가 어쩌고 그랬고. 자, 보시면 변경 원인에 장내 매수, 매수 매도 계속 있어요. 있는데 9월 1일부터 9월 8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9월 말까지 쭉 나와요. 근데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여기는 보통 주식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변경 전에 이제 앞부분 쭉 있는데 뒷자리만 잘라놓은 겁니다. 주식 선물도 보시면 160 얼마 이렇게 안 써놓고 100자 빼고 60 얼마 이렇게 써놔요. 그러니까 뒷자리만 이렇게 뭐 놓은 건지 하여간에 그 기준에서 146주 변동하고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이 어디서 되냐면 그 다음 여기서 됩니다.
요 위에서부터 그 내용이 쭉 내려온 거예요. 9월 2일부터. 그러다 이제 9월 말까지 이제 어떻게 했다라고 보통 주식에 대해서 쓰고, 그 다음에 다시 9월 2일부터 9월 말까지 해서 종류 주식, 우선주를 어떻게 매매했다라는 걸 쓴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기자는, 야, 49만 주, 45만 주 있다 갑자기 5만 2천 주로 줄었네? 최종 5만 3천 주 남았네? 야, 이걸 팔았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단에 또 공부했다고 44만 주가 지분 신고 보니까 뭐 7점 몇 프로인데 5만 주 남았으니까 야, 이거 많이 팔았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네. 판 게 없어요. 800주인데 이거를 이해를 못했던 거야. 그 친구들이 보통 주식, 종류 주식 뭐 이런 거를. 예? 그리고 지분 뭐 축소됐다 이런 내용도 없는데 본인들이 지분은 확대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주식 수합을 통해서 바꿉니다. 지분권 때문에. 그래서 그것만 짧게 설명드리면 삼성전자 부분은 일단 엘리엇이 주장한 부분에 대한 그 특별 배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머리가 아파요. 근데 이재용 씨는 뭔가 주주 환원책을 내놓지 않으면 지금 이 난국을 돌파할 수가 없습니다. 27일 날 임시주총회 그 등기이사 선임되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를 보따리는 내놔야 돼요. 또 이때가 아마 그 삼성전자의 실적 확정치 아마 나올 시점쯤 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주주들에 대한 환원 정책이 좀 나올 거고, 그 다음 분할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면 그건 도덕적으로 아주 못된 짓을 하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왜 못된 짓을 하냐면, 근데 아무도 반대를 안 해요. 주식을 삼성전자 없으신 분들은 반대를 합니다. 배가 아파서. 못된 짓거리니까. 근데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반대를 안 합니다. 왜? 본인도 이득이 생겨요. 어떤 이득이 생기냐면, 물적 분할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게 회사야.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저도 회사고 이렇게 갖고 있는 회사인데, 물적 분할은 이 상태에서 저를 통째로 띄어냅니다. 그리고 내가, 회사가 이걸 지분을 100%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럼 여러분들은 저의 그냥 주주이시고. 인적 분할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주주세요. 근데 사업 부분을 홀딩스하고 지주회사하고 사업회사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지분만큼 똑같이 나눠드려요. 그럼 별 이상할 게 없죠. 근데 하나 함정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지주사 전환이라는 건 IMF 이후에 외국인들 쪽과 뭐 IMF 쪽이나 외국인들 쪽이나 이쪽에서 야, 너네는 경영에 대한 투명성이 없어. 족벌 체제로 가고 있고 여기서 수익 내가지고 예를 들면 펀드에서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 펀드 상품에 대한 운영 성과 내역을 안 보여줍니다. 그래놓고 뭐 예를 들면은 뭐 현대증권이다. 현대증권이 수익을 내고 있었어. 그러면 현대중공업이 손실인데 여기 증자를 해야 돼. 주가를 좀 올려야 될 것 같아. 그럼 여기 막 그냥 가서 지가 여기 사버려요. 올려버리고 가격 높여서 증자하고 또 그런 형태 혹은 이 이익금에 대해서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 투자를 해버린다든가 잉여금을. 그래서 그거를 깔끔하게 가려면 지주회사 체제로 가고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가라. 말 안 들어 대우노 날라가. 그 다음에 LG 너 어떻게 할래? LG 지분이 외국인 지분이 IMF 터지고 20%가 안 됐습니다. 10몇 프로 정도뿐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LG가 얼른 분할을 했고 지금도 이제 연장을 해줬어요. 지주사 설립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3년을 또 연장을 해줬는데 그 내용에서 뭐가 있냐면 대주주의 입장에서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진행을 하겠죠. 그럼 자 보십시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최대 주주 지분율이 18% 수준이 맞을 거예요. 18%. 그죠? 관계사들 다 포함해서 삼성생명 7%대, 삼성물산이 4%대, 이건희 회장님이 3% 수준, 그리고 이재용 씨가 0.6. 0.6% 갖고 회사를 먹으려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18%가 되고, 자사주가 13%. 그러니까 이게 자사주 이익 소각을 해서 다 지분율이 조금씩 올라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언론에서는 30%라고 표현하는데 합쳐서 31%가 돼요, 지금은. 그리고 외국인들이 한 51%로 외국인이 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분이 오히려 올라가는 착시 현상이 있고요. 국민연금이 8%가 갖고 있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나머지 이제 뭐 개인하고 우리나라 기관들이죠. 근데 이 부분을 지주회사로 쪼개면 여기가 지주회사다. 그럼 지주회사 이렇게 나누고 사업회사도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자사주를 사업회사는 안 줘요. 이해되세요? 자사주를 안 줘요. 자사주 13%는 여기 지주사만 갖고 있고 이 사업회사에는 그냥 관계사 18%, 외국인 51%,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알파 해가지고 요걸 100으로 맞춥니다. 요거를. 그리고 이 자사주에 대한 의결권이 생겨요.
자사주 의결권 없죠. 의결권을 줘버려요. 그러면 홀딩스는 얘한테 의결권이 이게 살아나니까 18%가 아니라 31%의 지배력을 갖고 갑니다. 그러면 이재용 씨는 0.6%뿐이 없죠 또. 어떻게 되느냐? 삼성물산하고 합병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삼성물산하고. 합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삼성물산이 대략 한 40%를 그 일가가 갖고 있어요. 관계사하고. 합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주사에 대한 지배력이 40%의 수준이 되고 지주사는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이 18%에서 31%로 늘어나고. 그러면은 일단은 가벼워졌죠. 몸집이 둘 다. 지금 현재보다는 쪼개지니까 가벼워지겠죠. 그거에 대한 주가 재평가 나오겠죠. 그거에 대해서 매수 청권을 행사하는데 행사를 진행하는 개인들은 없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이. 기관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인적 분할을 단행해라라는 주장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식이 지금 11조 원어치가 어찌됐건 소각이 됐습니다. 예? 한 4%, 5%가 소각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당 가치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당시에 36조 원 영업이익 당시의 주당 가치보다 지금 가치가 조금 더 올라와 있다는 얘기예요. 내년 38조 감안했을 때. 거기에 어제 제가 호빵을 봤어요. 호빵. 우리 아들 속상해 죽는 줄 알았어요. 얼마 전에 어디 데리고 갔다가 넘어져가지고 그냥 여기 밑에 이만큼 찢어요. 꼬맸는데 8살 먹은 놈이. 근데 어제 또 보고 싶어가지고 맨날 저 여의도에 있다가 가가지고 이제 좀 야 내일 가면 안 돼 그랬더니 전에 와서 치킨 사달라고 그러고 뭐 갔더니 아파트 단지에 막 뭐 야시장 하고 있고 다 하고 이제 양치하러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넘어져가지고 또 머리 이만큼 찢어진 거야. 새벽에 이제 응급실 갔다가 와가지고 응급실 가서도 이제 미국장 어떻게 받쳐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건 좀 안 됐고 아들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밑에 1층에서 보니까 편의점인데 호빵 가격이 1,200원이더라고요. 예? 호빵이. 아들이 호빵을 좋아하는데 호빵이 1,200원이요. 저 어렸을 때 볼 때 제 기억이 맞다면 100원이었거든요. 예? 그럼 삼리식품 호호 뭐 이거 있잖아요. 삼리식품. 그 회사가 그 당시에 만약에 100원이었다면 시가총액이. 지금 1,200원 하는 게 맞죠? 예. 아니, 편의점에 1,200원 써 있더라고. 예.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저는 100원이라고 생각했는데 1,200원 써 있는 물가가 올랐으니까 그렇게 돼 있겠지. 근데 삼립식품이라는 호빵 회사가, 그러면은, 이때 100원짜리 회사였으면 지금 1,200원 돼 있는 게 맞겠죠? 경기가 좋아서 1,200원 돼 있나요? 아니죠. 저희 아버님, 돌아가신 아버님께서도 저를 보면 항상 말씀하셨어요. 용돈 주시면서. 야, 지금 경기가 얼마나 안 좋은지 알아? 그러면서. 근데 그거는 이제, 지금 여의도도 그래요. 여의도도 보시면 옛날에 제가 2007년부터 살아왔는데 예전에 여의도하고 달라요. 예전에는 새벽에도 막 휘영찬란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경기가 안 좋아져서 그것도 있겠지만 문화가 바뀐 거죠. 젊은 층 문화가 바뀌었어요. 젊은 친구는 담배도 안 펴요. 저도 담배를 끊었고. 이 문화가 점점 바뀌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그 지금 기준의 삼성전자의 주가 재평가 작업은 화폐 가치의 훼손입니다. 화폐 가치의 훼손. 13년도의 화폐 가치보다 지금의 화폐 가치는 더 훼손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유동성 장세라는 건요. 경기가 살아나서 소비가 많아지고 소비가 많아짐으로써 시장도 랠리가 같이 기업 실적도 좋아지면서 랠리가 나오는 게 그게 유동성 장세라는 거고요. 지금은 유동성 장세는 아니죠. 돈은 많이 뿌려놨는데 꽁꽁 묶여있죠. 지금은 화폐 가치의 훼손 때문에 살아남는 기업에 대해서의 재평가 작업이 있는 겁니다. 그럼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 단순하게 정리해드리면 어떻게 돼요? 주당 가치가 올라왔어요. 자사주 매입 이후에 이익 소각, 대규모 이익 소각을 했습니다. 주당 가치가 올라왔고요. 이번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주 환원책에 대해서 정부도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외국인 주주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기대 요인, 그 다음에 인적 분할을 통한 주가 재평가 작업, 그리고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2013년 대비 2017년의 실적 전망치가 그나마 더 상향돼 있는데 화폐 가치의 훼손 때문에 주가 재평가 작업은 다시 나올 수밖에 없다. 거기에 환율의 긍정적인 영향. 이런 거 없이 저도 그 밤새 생각해서 써놨을 거 아니에요. 맨날 며칠을. 예?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삼성전자 1등 종목이니까 좋습니다. 한국전력이 1등이었어요. 옛날에. 그죠? 옛날에 한국전력이 1등이었어요. 예?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잘 대처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종목 잠깐 지금 한 3시 20분이니까 10분만 얼른 쉬시고 제가 다음 종목 묶어서 한 30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